네, 인터뷰 텔라 오늘은 신중섭 강원대 윤리교육과 교수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제가 이번 인터뷰를 준비하면서 굉장히 궁금해진 게 하나 있는데 뭐 민중 시인, 민중 총궐기, 뭐 민중 가요 이런 식으로 민중이라는 단어를 붙이는 경우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럼 이 민중주의라는 게 도대체 어떤 걸 의미하는 건가요? 그렇게 민중이라고 하는 말이 이제 일상적으로 쓰일 때 이거 맥락에 따라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민중가요라고 그러면은 우리가 민중이 people, 영어 정도 그 정도 되니까 그냥 보통 사람들을 일컬어서 민중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또 그걸 민초라고 부르기도 하고 뭐 함석근 선생 같은 경우는 또 CR이라고도 불렀어요. CR. CR. 영어가요? 영어가 아니고 그냥 CR이라고 해서 독특한 의미로 이렇게 부르셨는데 보통 사람들을 부르는 하나의 지칭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런데 이제 우리 특별히 뭐 민중시라든지 민중문화 할 때는 민중은 좀 그런 일반적인 의미가 아니고 역사적으로 봐가지고 민중은 고통과 고난을 당하고 있다. 민중은. 그리고 고통과 고난을 당하는 이유는 민중을 억압하는 세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결국 이 역사를 바꾸어야 되는데 그걸 바꾸려고 하면은 누가 바꿔주는 게 아니고 민중이 스스로 자각을 해서 혁명을 해야 된다. 그래서 역사 변화의 주체로 민중을 설정한 거예요. 그럼 실체가 누군지는 불분명하지만은 그걸 민중으로 부르는 거야. 민중이 뭐 노동자, 농민, 뭐 기청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의미할 때도 있고 아우르는 개념일 때도 뭐 거기에 또 학생까지 또 포함시키는 경우도 있고 해서 역사의 주체가 민중이고 민중은 억압당하고 있고 민중이 힘을 동원해서 힘을 합쳐서 역사를 바꿔야 한다. 뭐 이런 식의 어떤 민중주의, 민중문화 그럴 때 민중은 독특한 의미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70년대, 80년도에 들어와서 이제 그런 움직임이 싹 튼 것 같아요. 오늘날은 뭐 일반적으로 그 말 자체가 이제 상당히 퇴색해버린 이제 그렇지 않았나 생각이 들죠. 그게 70년대 그럼 태동한 개념인가요? 뭐 그 전부터 있었겠지만은 문학에서는 뭐 1920년대도 있었고 또 서구로 가면 그것보다 앞서 있었고 그러니까 마르크스의 어떻게 보면 그 혁명론 비슷한 것을 70년대 우리 현실에 맞게 바꿔놓은 게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할 수가 해보게 됩니다. 우리가 흔히 민중 시인하면은 김수영을 빼놓을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그 김수영을 하면 또 빼놓을 수 없는 게 풀이라는 작품이고 아마 이 잔악으로 나가고 있을 것 같은데 저도 고등학교 때 그 풀이라는 작품을 배우면서 풀이라는 단어에는 이렇게 동그라미를 치면서 그 뭐 민중, 이꼴 끈질긴 생명력 뭐 이런 식으로 써놓고 그 바람에는 세모를 쳐놓고 뭐 우리를 억압하는 권력 이런 식으로 배웠던 기억이 있는데 제가 맞게 배운 건가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시라고 하는 거는 맞다 틀리다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읽는 사람이 어떻게 이해를 하느냐라고 하는 게 중요하죠. 그런데 우리나라는 이 문학 교육이 답이 있는 교육이 되다 보니까 이렇게 세모치고 네모치고 뭐는 뭐고 뭐 이래 아주 복잡하게 분석을 해서 보는데 저는 그걸 문학을 이해하는 바른 태도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시험 보려고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문학은 읽는 사람의 마음이에요. 물론 뭐 이제 복잡하게 들어가면은 글 쓴 사람의 의도라든지 그 시대적 상황 이런 걸 고려해야 되겠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선입견을 가지고 볼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깊이 이해를 하는 그런 또 다른 문제고. 그래서 김수영 씨가 왜 그렇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 시를 가만히 보면은 민중이고 아무 말도 안 나오죠. 그냥 풀과 바람이 얘기 나오고 일어났다 눕는 거. 누울 때도 뭐 뿌리까지 눕는다, 바람보다 먼저 눕고 이런 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 시를 볼 때 머릿속에 떠오르는 장면은 누가 풀밭에 서 있는 거예요. 무릎 아래로는 뭐 어쩌고 하는 그래 풀밭에 서서 바람이 불어오면서 풀의 움직임을 보는 거예요. 그래 먼저 후도 없죠 실제적으로는. 바람이 불면서 풀이 눕고 움직이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 거기에 무슨 뭐 민중이 있고 억압 세력이 있고 이거는 이제 의미를 부여한 거죠. 물론 또 그렇게 볼 수도 없는 건 아니죠. 우리가 70년대 상황을 고려하면은
그리고 70년 상황이라고 하는 게 이제 유신 시대라든지 뭐 이런 시대고, 또 거기 고등학교 책에 실린 건 80년대 후반이나 2000년대 넘어와서인 게 아닌가 싶어요. 우리 배울 때는 그 시를 못 봤거든. 교과서 밖에 실렸던 것 같은데. 그래서 저는 이제 그게 하고 싶은 말은 네. 문학 작품을 도식적으로 이해해서는 안 된다. 그런 의미고 다양한 해석이 가능하다. 그러나 이제 흔히 말해서 김수영의 그 풀을 네. 도식적으로 풀과 바람을 풀은 민중이고 바람은 권력이다. 힘 있는 자다. 그것도 권력도 좋은 권력이 아니라 부당한 권력이에요. 억누르니까. 그래서 그건 70년 상황에서 그렇게 볼 수 있지만은 오늘날 읽으면 또 거꾸로 읽을 수도 있는 거죠. 다양할 수 있어. 예를 들면은 뭐 우리가 선거 끝나고 난 뒤에는 바람이 무섭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네. 그때는 바람은 그 권력자가 아니고 유권자들이에요. 그래 유권자가 권력자를 뒤지고 흔들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런 경우는 뭐 저희도 바람이 될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그거는 여러 가지로 해석이 가능하니까 그냥 읽는 사람의 그 마음이 중요하고 그거가 최우선적으로 고려가 돼야 된다. 뭐 그리고 우리가 그걸 설사 권력과 그거라고 생각한다고 해도 꼭 그것이 억압받는 자, 억압하는 자라고 볼 필요는 없다. 순자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물은, 이 강물은 배를 띄우기도 하고 배를 엎기도 한다. 뒤집어 엎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제 순자가 본 물은 어떻게 보면 풀에 해당되는 거고, 배는 바람일지도 모르지만은, 그게 뭐, 거꾸로 이제 보게 되면은, 물이 바람이 되는 거고, 배가 풀이 되는 거거든. 그 순자의 비유에서는. 그때 물은 왕이에요, 왕. 그래서 우리가 그런 말 하잖아요. 왕이 하늘의 뜻을 거슬리면은, 백성이 일어나서 왕을 갈아치운다. 혁명이죠, 혁명. 그래서 그것도 순자의 얘기를 들어보면은, 그 거꾸로 읽힐 수 있는 거예요. 이분법적으로만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시라고 하는 건 상상력이 발동돼서 각자 읽어주는 게 좋은 것이 우리가 너무 세상을 도식적으로 봐서는 안 되겠다. 상상력을 시 원래 기능이 그런 거거든. 감동하고 자기 상상력을 키우고 정서를 풍부하게 하는 것이지 그걸 무슨 뭐 혁명의 도구라든지 문학 자체를 도구로 보는 것은 상당히 잘못된 문학관이 아닌가. 70년대, 80년대 우리나라의 그 소위 말하는 민중문학이나 민족문학은 그런 측면에서 좀 비판받아야 한다. 그러면 교수님 외에도 그 풀이라는 작품을 민중주의 시가 아니라는 식으로 해석을 하셨던 다른 훌륭하신 분들이 예, 많아요. 근데 좀 보니까 일반적 고등학교에 그렇게 왜 되는지 그런 해석이 왜 고등학교에 주류적인 해석인지는 모르겠는데 그 시가 나오고 얼마 안 돼서 또 황동규 같은 시인이 이제 민중주의를 해석하는 거에 대한 앞뒤가 안 맞는다는 얘기도 했고 많습니다. 해석의 갈등이라고 하는 그 김수영의 풀에 대해서 쓴 해설서를 보면은 그 평론지 비슷한 건데 그 풀에 대해서 그 작자가 소개하고 있는 것도 20몇 가지예요. 그 풀이라고 21가지인가를 소개하고 있는데 그만큼 다양하게 해석이 될 수 있는 거예요. 해석을 21가지나. 뭐 조금씩 뭐 공통점은 있습니다만은 그러니까 평론가들의 입장에 따라서도 이 다양한 해석이 주어져 있었는데 왜 민중주의적 해석이 주류적 해석으로 자리 잡아가지고 그것이 교과서에 그런 식으로 가르치게 됐는지 전 이게 조금 안타깝다는 거죠. 그 과정은 혹시 알고 계시나요? 글쎄, 그건 뭐 이제 보면은 제 추측인데 이거는 국어 교과서가 국정에서 거민정으로 바뀌었어요. 그 과정에서 그 풀에 대한 해석이 민중주의적으로 가지 않았는가. 저는 거민정으로 바뀌는 과정에서 그래서 저는 그거는 조금 더 반성을 하고 국어 선생님들도 조금 이제 그 점에 대해서는 비판적으로 봐야 되지 않는가. 학생들이 상상력을 발동해서 다양하게 해석할 수 있는 여지를 좀 열어줘야 된다. 그게 충실한 문학 교육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맞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김수영 풀에 대한 신중섭 교수님만의 새로운 해석 한 말씀만 부탁드립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풀과 바람이라고 하는 데서 우리가 우리 풀을 잡초라고 그러잖아요. 네. 그래서 이 잡초는 강인한 생명력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우리가 뭐 권력과 이런 관계가 아니고 우리가 이제 온갖 고난을 겪으면서도 바람이 불고 비도 오고 눈도 오고 이러면서 이제 생명으로 살아남는 거거든. 그래서 저는 그런 의미를 좀 읽어줬으면 좋겠고, 또 뭐 풀과 바람이라고 보더라도 무엇을 풀로 보고 무엇을 바람으로 보는가라고 하는 것은 읽는 사람의 자유다. 저는 그 시를 읽으면서 노점상을 생각해 본 적도 있어요. 노점상. 구청 직원이 쓱 나타나면 노점상이 싹 사라지거든. 아. 그러다가 또 직원이 사라지면 또 노점상이 딱 다시 나타나고. 그래서 그거는 뭐 굳이 뭐 민중이라고 볼 필요는 없는 거지. 물론 뭐 노점상도 민중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만, 그래서 다양하게 읽을 수가 있고, 아까 얘기했듯이 순자식으로도 읽을 수 있는 거예요. 순자. 거꾸로 역전되게 읽을 수가 있겠다. 특히 민주주의 시대에서는 그렇게 읽을 수도 있는 여지가 있는 거죠. 그래서 뭐 그걸 이제 각자 자기 나름대로 읽어볼 필요가 있겠다. 그 시를. 오히려 지금 김수영 시인이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저희가 해석을 하고 있는 걸 보면 오히려 저는 슬퍼할 것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다양하게 해석이 될 수 있는 건데. 예. 그래서 우리가 뭐 해석학이라고 하는 데서 보게 되면은 시는 텍스트 아니에요? 텍스트는 지평융합이라고 그래서 가다마가 한 얘기인데, 끊임없이 읽는 사람하고 이렇게 만난다. 그러면서 해석이 달라질 수가 있다. 그래서 어느 해석이 옳다 그러다라고 판정할 사람은 없어요. 설사 시인도 그런 자격은 없습니다. 이미 시가 시를 써서 나가면 자기 작품이기 때문에 시인이 자기 시라고 주장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렇게 안 써, 이런 의미로 썼는데 네 해석은 틀렸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 거예요. 다 해석하기 나름. 해석하기 나름이죠. 그리고 김수영님이 죽었고 현대 작가가 살아있다고 해도 그렇습니다. 그거는 해석을 작가가 독점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문학 작품은 읽는 사람의 자유다. 그래서 그걸 우리가 기억을 하고 문학 작품, 시, 소설을 읽으면 한층 더 풍요로운 해석이 있을 수 있지 않겠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면 오늘 하루빨리 김수영 시인을 우리가 자유시인으로 부를 수 있는 그 날을 기대하면서 신중섭 교수님과의 인터뷰 텔라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